신 과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오셨는데 저희 네. 진료 과정 중에 네. 혹시 불편하신 분은 없으세요? 아, 이 중에요? 네. 그 질문이 제일 불편한 질문인 것 같아요. 불편한 사람에 대한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한 질문.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할 땐 질문이 없고 맞아요. 끝날 때는 질문이 많아지고 늦게 발전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군요. 예. 왜 안 올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편집분을 좀 편집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좀 모아놨다가 이번 주말부터 부랴부랴 편집을 다시 너무 쌓여 있어서 시작을 했고 곧 올라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네. 저는 봐주시는 분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아무 때나 올리면 될 줄 알았는데 상처받으셨 봐주시는 분들이 있었군요. 난 댓글이 안 달리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원장님이 하나 달아보세요. 댓글이 한 개도 안 돼요. 댓글이 하나도 없어서. 저 댓글 다는 분한테 뭐 문화상품권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 수가 없는 줄 알았지. 사람 편애가 심한데 회사 내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신경이 좀 많이 쓰여요. 신 과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오셨는데 저희 진료 과정 중에 네. 혹시 불편하신 분은 없으세요? 아, 이 중에요? 네. 그 질문이 제일 불편한 질문인 것 같아요. 불편한 사람에 대한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한 질문. 잘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해가지고 항상 저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마음을 먼저 인지하고 행동은 나한테 유리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은 말이네요. 네. 마음을 인지하고 네. 행동은 나한테 유리하게. 근데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실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되게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실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내 행동에 약간 그런 불편한 티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관계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관계가 더 불편해지고 정말 견딜 수 없게 되고 사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일보다는 그런 사람 관계에서 오는 게 더 큰 것 같은데요. 이제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불편해 이거를 먼저 의식 수준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동 조절에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보통 이제 자꾸 내 탓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의 문제가 꼭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도 있을 수 있고 본인 혼자만 그런 관계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직장 내 다른 사람들도 그분하고 관계를 같이 많이 하면 많이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공유해서 나만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문제라서. 그래요. 이분이 이제 일할 때에도 함께 일하는 사람을 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호불호가 강한 건 분명히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사회생활이잖아요. 본인이 안 좋아하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를 좀 트레이닝하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내가 불편한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계속 틱틱거리는 사람들이라거나 혹은 그냥 너무 막 속을 안 보이는 사람이라거나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어떤 패턴이 나의 어떤 패턴과 맞물려서 불편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의 문제와 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비슷한 류의 사람들하고 내가 부대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그런 부분을 조금 마모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냥 어떤 류의 사람이든 간에 계속 내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나의 사회성을 좀 키워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나는 그냥 다 안 맞아 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하는 데 된 게 되게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을 한다면, 물론 충분한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그런 사람이라 판단을 한다면 그분은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이 안 맞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이제 이어져서 해봐야겠죠. 지하철 가다가 호흡이 힘들고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힘이 풀리고 그래서 주저앉았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네. 되게 많이 나온 주제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참, 네. 뭐 내과적으로 뭐. 네, 두 가지. 사실 저희 라이브 하면서 이 주제가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 동영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과적으로는 이거는 그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서 있거나 불편한 상황,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굉장히 막 꽉 막힌 곳, 창문이 닫힌 곳, 아니면은 뭐 소변이나 대변을 보다가 아니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오랫동안 운전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하체 쪽으로 혈액이 쭉 쏠리면서 갑자기 뇌에 일시적으로 피가 부족한 상태가 잠깐 1초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실신을 하거나 어지럽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이렇게 막혀가면서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나이 들면 거의 다 좋아져요. 그래서 특별히 약을 드시는 게 아니고 이런 전조 증상, 뭐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답답해지는 이런 증상을 재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런 상황을 피하거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런 게 문제거든요. 이게 생긴다고 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거나 누우시거나 옷을 풀으시거나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시고 한 30대가 넘어가시다 보면 점점 빈도가 줄면서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미주신경성 실신이 아니라 이 경우에 공황장애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네, 보통 우리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상들이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특정한 상황이나 뭐 스트레스랑 상관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한 어떤 공포감, 불안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들이 동시에 다 일어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공황 증상은 심하게 생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계속 몇 번씩 반복이 되면 또 공황 장애라고 이름을 붙여서 치료도 하기도 하고. 네, 정신과 선생님들 정신과 선택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도 학생 때부터 사실 저는 심리학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았고 그리고 막 책 같은 것도 인문서적보다는 소설책 좀 많이 읽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어떤 심리 묘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런 관련된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을 좀 잘해가지고 이과를 하게 되면서 그럼 내가 이게 잘하는 것과 또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걸 또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대도 결정하고 정신과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너무 뻔한 스토리. 뻔한 스토리. 뭐 좀 없어? 네. 너무 면접 볼 때 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다 그렇지 뭐 사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한 이유긴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가기 전부터 사실 정신과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이유고요. 저는 이제 주로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걸 많이 좋아했었고,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중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해서 내가 의사는 되고 싶은데 가면 이제 뭘 할까 싶어서 정신과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을 진학했고, 사실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사실 별로 흥미를 못 느끼다가 저는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실습하면서 환자분들을 보고 이러면서 더 흥미가 사실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환자분들 보고 하는 것들. 제가 그때 정신과 이제 면접 볼 때 사실 했던 얘기긴 한데 사실 정신과 의사가 진짜 의사다라고 얘기를 그때 면접 때 하면서 환자분들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얘기하고 사실 그 드리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이제 의사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무슨 치료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니네가 의사냐라고 하는 또 그렇죠. 수술하는 네. 선생님도 많잖아요. 네. 제가 면접 때 그 얘기를 들어서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비웃는 선생님, 교수님도 계시고 했었는데 저는 뭐 아주 많은 환자를 보지 않지만 또 한 환자를 깊게 오래 볼 수 있는 데 매력을 많이 느껴서 정신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되게 진실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네. 지금 의윤 과장님 얘기 듣는데 네. 감사합니다. 표정이랑 보니까 그래요. 저는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었고 문과적인 성향이 많았던 사람이고 어쨌든 가정 뭐 상황상 의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의대에 갔는데 적응이 너무 안 됐어요. 공부 자체가 너무 안 맞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외우는 것 자체를 너무 못하니까. 근데 유일하게 스토리가 있는 정신과라는 학문이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삶이 성장하는 삶인데 물론 내과는 좀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수술하는 과들은 40대, 50대 초반까지가 거의 피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죠. 그때만큼 하는 게. 정신과 의사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 삶의 연륜이 묻어나면서 그래도 어찌됐건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월요일이 좋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 매주 정신과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없으면 없는데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 받아서 답을 드릴 거고, 유튜브가 있어요. 병원 유튜브가 있으니까 거기 여러분들 댓글을 올려주시면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댓글 못 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좀 작성해 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들어오니까 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파이팅 하세요. 안녕. 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네. 네, 일주일 힘내십시오. 네. 명상 함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